리옹에서부터는 몽슨이 고개로 접어들어 지나는 도중에 가엾은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로느강을 따라 내려가 뚜롱에서 배를 타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전쟁 때문이기도 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이기도 했고 또 당시 프로방스의 사령관으로 내가 소개되어 있는 미르뽀와 씨에게서 여권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몽떼기 씨는 나 없이는 견디지를 못해 잇따른 편지로서 내 여행길을 재촉해 왔다. 그런데 어떤 뜻밖의 일로 그것이 늦어졌다. 마침 메시나에 흑사병이 발생한 때였다. 영국 함대가 바로 전에 이 항구에 정박해 있어 그것이 내가 타고 있는 범선을 순찰했다. 그것 때문에 길고도 고된 항해 끝에 제노아에 도착하자 21일 동안의 금족 격리를 받아야만 했다. 승객에게는 그동안을 배에서 지내든가 격리사에서 보내든가 자유 선택권이 주어졌다. 격리사는 내부를 꾸미지 못해 그저 벽만이 있을 뿐이었다. 모두들 범선을 택했다. 견딜 수 없는 더위, 비좁은 장소, 산보를 못하는 점, 고약한 벌레,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격리사 쪽을 택했다. 나는 속이 텅 빈 2층의 커다란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다. 창문도 이불도 침대도 의자도 안절 글상도 몸을 누일 한 다발의 집조차도 없었다. 내 외투와 잠옷을 넣은 자루와 2개의 트렁크가 운반되었다. 튼튼한 출입문이 튼튼한 자물쇠로 나를 가둬버렸다. 나는 그곳에 남게 되었다. 방에서 방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마음껏 내 집인 양 돌아다녔으나 어디를 가도 한결같이 쓸쓸하고 살풍경했다. 그래도 범선보다도 격리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판 로빈슨 같이 20하루 동안을 위해 평생 일을 하는 것처럼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범선에서 얻어온 일을 퇴치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속옷과 평상복을 모두 갈아입고 말끔한 차림으로 내가 택한 방 안의 설비에 착수했다. 조끼와 샤스를 합쳐 고급요를 만들고 냅킨을 여러 장 꿰매서 시트를 만들고 방에서 입는 가운을 이불로 외투를 둘둘 말아 베개를 삼았다. 한 개의 트렁크를 눕혀 놓아 앉는 자리를 또 하나의 트렁크를 세워서 테이블을 만들었다. 종이와 잉크병도 꺼냈다. 가지고 온 1~5가랑의 책을 서고 대신 늘어 놓았다. 하여간 정말 근사하게 차려졌으므로 커튼과 창문은 없었으나 이 텅 빈 격리병사에 있는 것이 베르들의 거리의 저더봄 저택의 내 방에 있는 것과 자유로운 점에선 거의 다름이 없었다.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은 정말 가관이었다. 2사람의 척탄 병이 총에 칼을 꽂고 호위하여 오는 것이었다. 계단이 내 식당이었는데 층계참이 식탁이었고 나는 한 단 아래 계단에 앉는 식이었다. 요리가 차려지면 그들은 물러가면서 식사를 하라는 종이 울린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읽지도 쓰지도 않고 방안 정리도 안 할 때는 신교도의 묘지를 앉을 대신으로 산보를 하거나 항구를 굽어보는 옥상의 전망대로 올라가 배가 출입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2주일을 지냈다. 온 기간을 다 보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프랑스의
제노아 주재 사절인 주앵빌 씨에게 소독하는 유황불에 반쯤 누렇게 타고 산에 집어넣었던 편지를 내보였더니 일주일이 단축되었다. 이 동안을 나는 그의 집에 가서 보냈는데 격리사에 있는 것보다는 그의 집에 묵는 편이 솔직히 말해서 역시 지내기가 편했다. 그는 나를 무척 환대해 주었다. 그의 비서 뒷봉은 마음 좋은 청년으로서 제노아의 거리와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골의 많은 가정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와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편지 내왕이 있었다. 나는 룸바르디아를 지나 유쾌한 여행을 계속했다. 밀라노, 베로나, 브레시아, 파두아를 구경하고 마침내 베네치아에 도착했는데 대사님은 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프랑스 궁정으로부터도 각지의 다른 대사에게서도 산더미처럼 공문서가 와 있었는데 판독에 필요한 암호가 전부 갖춰져 있었지만 암호로 씌어 있는 것은 대사 나리께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어느 관청에도 근무한 적이 없고 관청의 암호를 지금까지 본 일도 없었으므로 처음은 쩔쩔매리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해보니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은 없어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암호로 쓴 것을 전부 읽을 수 있게 돼버렸다. 사실 그것은 일 삼아 읽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 대사관은 항상 매우 한산한 데다가 이 대사 같은 인물에게는 어떤 교섭도 부탁해 올 눈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구술하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쓰지도 못했으므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무척 애를 먹었었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매우 쓸모가 있었다. 그도 그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나를 소중히 대우해 주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전임인 프롤레 씨가 머리가 돌아버린 뒤로 르블롱 씨라는 프랑스 영사가 대사관 사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그자가 몽떼기 씨가 도착한 뒤에도 사정을 알게 되기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몽떼기 씨는 자신이 못하는 주제에 남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해서 영사를 떼어버리려 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 즉시 영사로부터 대사관 비서의 직무를 앗아 그것을 내게 주었다. 이 직무는 관직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대사는 내게 본관의 직함을 갖도록 말했다. 그의 밑에 있는 동안 상원에도 상원과의 협의회에도 언제나 나만을 그 직함으로 파견했다. 결국 그로서는 영사나 궁정에서 임명된 관리보다도 자기 수중의 사람을 대사관 비서로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내 지위도 꽤 재미있는 것이 되고 또 그 때문에 대사의 하인들이나 대부분의 사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사람인 시종들도 이 집에서 나와 윗자리를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런 지위에 따른 권력을 나는 제대로 사용해서 대사가 가진 관리권, 즉 관구의 치유의 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가끔 침해하려는 외부의 공작이 있어도 베네치아 사람인 관원들은 일부러 모른 척해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둑들이 관구 내로 도피해 오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해주면 내게 상당한 이익이 들어왔을 거고 각하도 들어오는 몫을 가볍게는 보지 않았겠지만 각하는 사무국이라고 불리우는 비서과의 권한에까지 그 돌아오는 몫을 요구하는 것을 감히 사양하지 않았다. 때마침 전쟁 중이었지만 그래도 비서과에서는 여건 발급은 얼마든지 해도 좋았다.
그런 여권으로부터는 그것을 발급하고 부소명을 하는 비서의 손으로 한 통에 대해 1스갱의 수수료가 들어왔다. 내 전임자들은 프랑스 사람, 이건 외국 사람이건 차별 없이 이 요금을 치르게 했다. 나는 그런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사람이 아닌 나지만 프랑스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폐지했다. 그러나 타국인에 대한 나의 권리는 매우 엄격했다. 그래서 스페인 여왕의 종신의 형제뻘이 되는 스코치 후작이 수수료 없이 여권을 청해온 데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나에게 내게 했다. 과감한 처사로서 물론 복수심이 강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잊을 리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